윤석열 후보, 본인은 정치 초심자인데도 많은 분들이 캠프로 왔다. 그런데 홍 후보는 오랜 정치 경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 숫자가 적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후보, 저쪽 캠프 사람들은 구태 기득권의 그 정치 전형을 보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후보 새정치한다 그러더니 10년 전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실언도 있었고요. 망언이라고까지 얘기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 정말 논란도 많고요. 정치 행보도 상당히 신인 같은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은 의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 캠프에 지금 합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윤석열 후보 쪽으로 이 당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걸까요? 교수님, 무엇일까요? 1년 가까이 유지해온 대세론이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네. 입당하고 나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입당 전까지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정치인 중에 윤석열을 여론조사에서 이긴 정치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초반에 대세론이 굉장히 셌다. 이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권 교체를 했을 때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가장 아픈 부분이 뭐였냐면, 정권 교체는 해야 되겠는데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는 거였어요. 당내 후보가 없다. 자, 그런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보수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확장성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민의힘 당원들에게는 마음속에 대통령 후보로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입당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윤석열 후보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뭐를 해도 보호 모드지 검증 모드나 비판 모드가 아니었다. 거기다가 대장동 이슈와 고발사주 의혹이라고 하는 대형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미 그때는 진영 논리가 작동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흔들어도 당원들에게는 흔들림 없는 과반 이상의 지지를 계속 받고 있는 거 아닐까. 거기에는 또 상대적으로 가장 근접한 사람이 홍준표 후보인데, 네. 홍준표 후보는 이미 5년 전에 찍어줬잖아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그걸 이미 봤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항상 이렇게 옛날에 실패한 사람을 다시 안 보듬어 주거든요. 네. 특히 본다면 상대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제까지 윤석열 후보가 보여준 높은 지지율의 어떤 유지 현상, 네.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는 오랫동안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는 그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꼽아보니까요, 이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오늘로 꼭 넉 달째, 입당이 아니군요.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지가 오늘로 꼭 넉 달째가 됩니다. 그러고 난 뒤 이제 두어 달 있다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이미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얘기했을 때부터 국민의힘 의원들 20명 넘게 그 회견장에 함께하기도 했죠. 그 기저에는 1년여 전부터 대세론, 이미 우리 대통령 후보는 윤석열 후보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캠프가 크고요. 새 모리의 기세가 다른 경쟁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어떤 그 메시지 정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엇박자가 나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규모의 정치가 등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선 온라인 시대 아니겠습니까? 온라인 시대는 이 정치 선거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그런 온라인 시대의 이 정치 형태 변화에 아주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대면 접촉이라든가 군중 동원 혹은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세몰이, 이런 부분이 여전히 조금 더 그 잔재가 남아있는 정당이라면 아무래도 네. 보수 정당 쪽이겠죠. 그런 관행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당심이 윤석열 후보 캠프 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50% 가까운 당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완전히 다 지금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했는데, 자, 근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모드급 캠프가 구성이 되면 사실은 유기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윤석열 캠프 안에 실무진들의 하소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홍준표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 숫자나 윤석열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 숫자는 다르지 않다. 네. 규모의 차이가 있는데, 외피의 차이는 있는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숫자는 비슷하다. 이런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리 싸움을 두고 계속해서 치열한 그 안에 이 충돌이 생깁니다. 네. 밀고 당기는 이런 그 뭐 경쟁도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가 혼선이 생기고, 그 혼선이 생기면 그걸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잡아줄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각각의 진영별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다 관철되기를 희망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핸들링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전히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이름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런 걸 핸들링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들어와 주지 않으면 네. 지금 이 중구난방식의 캠프 운영을 고칠 수가 없다. 근데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께서 캠프 총괄을 할 때도 장제원이 캠프 전체를 그립을 못 잡았다. 그리고 지금 권성동 의원이 캠프를 총괄하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 또한 그립을 잡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11월 5일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 여기 위에 옥상 5개 좌장이 또 들어올 텐데, 그게 김종인이냐 아니냐의 문제만 남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후보 선출이 된다 하더라도 이 같은 어떤 그 선대위 구성을 하게 될 때 분명히 좀 중량감을 갖고 이를 휘어잡고 아울러 또 진두지휘해 나갈 사람까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부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번에는요, 홍준표 후보 캠프를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후보 캠프에 비해서 규모는 상당히 좀 작습니다. JP 캠프, 소수 정예다. 본인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또 투표는요, 특히 당원들까지 이번에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에 조직력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좀 화력이 센 의원들이라던가 화력이 센 사람들이 여기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 정도만 뭐 인터뷰 등등에 나서고 있는데, 이른바 스피커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슈 메이킹 대결에서 좀 밀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자, 홍준표 후보의 스타일이 뭐 이른바 독고다이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개선했으면 지금과 같은 조금 좀 작은 단위의 캠프보다는 좀 더 확장된 캠프가 운영될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이 못내 좀 아쉽죠. 결국은 규모의 선거, 새몰이의 선거에 있어서는 승산이 없다. 그래서 이제 고공전을 펼칩니다. 이를테면 온라인에서 아니면 여론전에서 이런 점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미흡한 것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캠프 내에 뭐 이렇다 할 스피커들이 없습니다. 이런 걸 백업을 해줄 수 있는 요원들이 없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는 역할도 홍준표 의원이 하기에는 다소 좀 여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사실은 지금 홍준표 캠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은 부인 이순삼 씨입니다. 이순삼 씨가 캠프에 사람을 영입할 때 그 밑에서 역할을 다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결국 홍준표 지지를 선언한 것도, 그리고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홍캠프에 들어온 그 밑자락에는 이순삼 씨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 캠프 내에 스피커가 없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의 그 개 사과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논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이 논란의 중심에 김건희 씨라고 하는 부인이 존재하고, 그것이 부인의 아이디어라든가 부인의 어떤 별도 이 선거 지원 조직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거는 단순히 논란을 벗어나서 영부인이 될 사람이 저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확산될 수 있는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 이슈 화이팅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점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홍준표 후보가 뭐 윤석열 후보를 구태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캠프에 들어와 있는 분들 면면을 보면요, 박창달, 안상수, 이인재, 홍문종, 과연 누가 누구한테 구태하다, 누가 누구한테 오월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경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홍준표 의원의 가장 큰 고민은, 홍준표는 2017년의 홍준표인가 아닌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 11월까지 지금 와 있는, 10월 말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홍준표는 2017년의 홍준표였다, 이렇게 평가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사람을 모으고 포용하는 데 있어서는 변화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네. 달라진 부분이 없다. 5년 전과 똑같은 홍준표 후보다라고 그렇게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워낙에 좀 혼자서 돋보이는 어떤 독불장군식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데 실패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JP 캠프 사실은 규모도 작은데 요즘 사무실에 가보면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에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 당원들을 모아야 되고요. 조직표를 또 같이 어떻게 좀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모두 다 지역으로 내려가서 당원들을 만나라.
다 뿔뿔이 흩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 부분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가 조직을 안 거느리는데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조직을 어떻게 만듭니까? 당대표를 냈어요. 그리고 대선 후보를 냈습니다. 네. 그런데 조직이 안 남아있다?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직을 다 꾸립니다. 조직을 꾸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조직을 꾸립니다. 그러면 경선에서 이길 조직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람 선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가 계속 민심에서 앞서는 2030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뭐 이준석 현상 봐라 이러면서 본인이 뭐 그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과연 그 정도의 바람인가? 이준석 현상과 같은 바람, 본인이 뭐 모래시계 검사 바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언제쯤 모래시계입니까? 20년 전, 30년 전 모래시계라 모래 다 날아갔는데 지금 그런 점에서 조직을 미리 준비를 하든 아니면 뭔가 뭐 예를 들어 과거의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이슈를 정말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네. 하는 그런 바람몰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사실은 개사과 논란으로 인해서 그 반사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만큼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홍준표 후보가 잘해서 지지율이 오른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못해서 지지율이 오른 네.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과연 이거를 바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조직도 없고 바람도 못 일으키면은 굉장히 어렵죠. 그런 점에서 지금 본인이 못 만든 조직을 캠프 구성원들에게 가서 조직 만들어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불성설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조직이 없고 그런 만큼 바람 선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준석 당대표 당시에 바람만큼도 되지도 않는다. 그 이유는 어떤 정책이나 비전조차 부재하기 때문이다. 역시 비판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상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홍준표 후보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여론조사에서는 좀 앞서는 그런 결과가 몇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 당심에서 좀 우위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두 후보가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홍준표 후보, 당심이 민심을 이기려고 들면 대선은 망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 측 캠프에서는 그래서 당신 쪽은 당심을 막으려고 이 투표의 그 본인 인증 절차 등을 요청해서 절차를 복잡하게 하냐, 노인 투표를 방해하는 거냐, 당신과 민심은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금한데요. 당신과 민심이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변수로 작동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수님, 당신과 민심이 괴리돼 있던 그런 선거에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었나요? 몇 번 없습니다. 사실은 민심과 당심은 대체적으로 같이 가는 게 일반적인데 네.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죠.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민심은 여론조사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좀 더 우세했고 당심, 당 조직면에 있어서는 박근혜 후보가 더 우세였습니다. 결과는 민심의 우세의 승리였고요. 네. 이건 또 대선 후보는 아니지만 당대표 선거 때 이준석 후보는 바람, 민심의 선거였고요. 반면에 나경원 후보는 당원 조직에서 우세를 보였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민심이 이겼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민심과 당심이 다른 경우는. 네. 자, 그러면 지금 윤석열과 이 당심 민심 괴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원래부터 달랐던 게 아니다. 원래는 윤석열이 민심도 당심도 다 잡고 있었습니다. 민심에서 뒤처진 거는 불과 2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여론조사에서. 그 2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누가 바깥에서 흔든 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지지율을 떨어뜨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메시지 관리 실패, 그 다음에 뭐 전두환 발언, 개사과 논란까지 다 본인이 잘못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국민의당 그 당원들이나 지지층이 민심 보고 뽑은 거예요. 여론조사 보고 1년 넘게 변하지 않는 그 우위를 보고 윤석열을 지지한 네. 거지. 그게 없는데 윤석열 지지한 게 아니다. 다만 2달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뿐인데 네. 지지율 그거 떨어졌다고 해서 떠날 정도로 그럼 강력한 대안이 있느냐? 그 강력한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로 남아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민심이 윤석열 후보 측 입장에서 봤을 때 떠났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 그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부분, 본인에게 지금 많이 기인을 하고 있는데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마음을 지금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높았던 그 지지세에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 결과가 좀 주목되는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측의 주호영 의원, 주호영 공동선대위원장, 당심과 민심 갖고 질문을 던졌더니 지금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진짜 민심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주호영 의원이 이제 이를테면 공세적 입장에서 발언을 한 거니까 네. 여론조사 결과로 나온 게 누구한테는 민심이고 누구한테는 민심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이유는 판세가 이미 기울었다라고 주호영 의원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26년 동안 정치를 해왔다라고 내내 주장하는 홍준표 의원과 단 4개월 정치를 해온 윤석열, 두 사람의 당내 싸움은 누가 봐도 홍준표가 유리했어야 됩니다. 뭐 당대표도 2차례 했죠. 대선 후보로 출마도 했었죠. 그런데 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 그래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당장하게 실패했다. 그 실패한 상태에서 이미 이 경선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심에서 홍준표 후보가 한 5%포인트 정도 앞서는 걸로 나오고 당심에서는 한 12에서 15%포인트 정도 뒤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5대5로 합산을 하니까 단순 합산을 해도 사실은 굉장히 좀 적지 않은 표차가 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가 계속해서 나는 민심에서 앞서간다. 결국 당심이 민심에 수렴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홍준표 당대표 전당대회 때와 다른 점은 네. 당시 이준석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의 원동력은 뭐였냐면 젊음과 신선함과 변화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준표는 노련함을 넘어서 노쇠함이 느껴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난번 전당대회 때 있었던 이준석의 민심 바람과 지금 홍준표에게 다소 앞서가는 정도의 이 여론조사 추이는 결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